박성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베이진 우리 남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고요. 네. 네. 요즘 우리 각성문 대표님 연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애국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우리 각 대표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네.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정서, 박근혜 대통령님 어린 시절이나 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말 진실한 그 대통령으로 있어서 삶이라든지 네. 그런 걸 직접 많이 체험을 하셨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화나 에피소드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대해서 너무나 많은 네.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분 참 원래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분이다 네. 이런 일도 겪었다 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취지를. 듣고 싶어요. 네. 우선 이제 저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인연을 간단히 요약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뭐 옆에 계시는 뭐 가까이 있는 조원진, 홍문홍 의원 뭐 홍문종 의원 다 정치권에 입문해서 이제 우리 박근혜 당시 당 대표와 이제 연결을 맺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MBC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편집 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94년도에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왜 94년이 중요하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74년 8.15 행사장에서 문세광이라는 제일교포 저격수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94년 8.15 광복절 날은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해죠. 물론 그 당시가 94년이면은 이제 뭐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서 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삼공화국이라든가 유신 시대를 뭐 이렇게 독재 시대라고 비판하고도 하지만은 유경수 여사, 영부인으로서의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리움은 아마 여야 정파, 뭐 지역을 떠나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주년 유경수 주기를 맞아서 유경수 여사 어떤 특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은 그 당시에 큰 영예이던 박근혜 당시는 그냥 큰 영예로 불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 삼성동 그 사저에서 아주 언둔에 계셨는데 그 이제 큰 따님인 이 박근혜 양을 불러가지고 일단 어머니에 대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제가 좌우간 박근혜 삼성동에 언둔에 계시던 박근혜 양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설득을 하고 왜 설득을 했냐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그 뒤에 그 출간한 수필집 같은 걸 보면 알지만은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제 암살당하시고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또한 18년간 정치권에 입문한 그 18년간인데 그 초기에 90년 초에 전후에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 심지어 장차관을 했던 사람들, 그 측근으로 그냥 활동했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신을 당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또 언론에 대해서 어떤 거의 막 정말 언론들이 막 어떻게 언론들이 그냥 갈갈이 찢는다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어떤 이 언론에 있는 그 자제분들한테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20주년 주기이긴 하지만은 MBC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거북해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면 강 대표님이 직접 설득을 하셨나 보죠? 네, 뭐 그런 뭐 그 인연은 기니까 또 사연이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인터뷰를 길게 했죠. 해서 이제 8.15 때 MBC TV를 통해서 어머니 유경수를 말한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한 45분 정도 되는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향수나 어떤 그리움이랄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박근혜를 찾아라. 뭔가 그 큰 영예도 일할 만한 나이가 됐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서
그 79년 이래 은둔하고 있던 상황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나오셨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수필을 많이 써가지고 이른바 한국 수필가 협회의 회원으로 정식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썼던 일기를 중심으로 수필집을 낸 게 제일 먼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 수필집을 10월 말인가, 그러니까 1994년 10월 말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맞아 펜 사인회를, 저자 사인회를 하면서 그 출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94년도부터 또 만나고 나니까 나이도 같은 임진영, 용띠 생기기도 하고 해서 제가 친구라고 감히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편안한 마음에서 또 뭐 아버님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서 쭉 해왔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친하게 뭐 우리 흔히들 뭐 술 먹고 밥 먹는 사이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계기별로 중요한 시기에는 그래도 현업에 있는 기자가 좀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많으니까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5년이 됐네요. 그러다가 또 제가 2004년에 이제 또 국회의원이 됐고, 그때 또 박근혜 의원은 긴급히 2004년에 그 노무현 탄핵으로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당 대표가 되면서 선거를 지휘했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탄핵이잖아요. 좀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도 바로 탄핵인데 그 탄핵하는 과정을 보세요. 16년 약 10월경 어느 날 JTBC에서 무슨 태블릿 PC를 들고 나서 이게 최순실이다. 그 최순실은 쉽게 말하면 박근혜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세다. 그 얘가 그냥 뭐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 온갖 전횡을 했고 뭐 장차관 인사도 했고 뭐 연설문 고쳤다. 이거부터 시작돼 갖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분이 정리를 하니까 뭐 대충 큰 것만 해도 뭐 80몇 가지의 이른바 가짜 뉴스 조작료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원상 복귀를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전후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또 지금 젊은 세대는 탄핵이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구속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죠. 그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결과 어제 불허를 했죠.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 하루 전인가 그 탄핵의 주동 세력인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 이러면서 뭐 국회의원 70여 명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 내용에 왜 그런 탄핵을 한 친구가 왜 또 석방에 동참을 했는지 그건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 편지 내용에 김무성이가 쓴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을 스스로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더 확실한 얘기 같죠. 첫 번째, 돈에 관해서는 정말 청렴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실제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 후보 이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명박 후보가 됐지만은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게 2007년 아닙니까? 2007년 1월 3일에 제 기억으로 여기 여의도 국회 맞은편 쪽 NBX 빌딩이라는 꼭 이 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빌딩이죠. 거기 우리가 사무실을 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사무실의 상황실장이 최경환 의원이었고 그때 이제 그런 말하자면 모든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게 유승민 의원이었고 저는 그때 뭐 언론 쪽이니까 홍보 뭐 위원회에 초선 의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로 주로 이제 기자들도 이렇게 대하고 거의 매일같이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우리 초선 의원들 거기에 지금 이제 이른바 친박위원회 모체가 되는데 그 당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모여 다녔는데 어느 날 유승민하고 최경환 의원이 저를 좀 오라고 그러더니 돈이 없다.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얘기를 나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비교적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왔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저는 이제 언론계에서 나름대로 MBC에서 이제 저도 자유사 사장까지 갔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좀 박 대표도 저를 조금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궁합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서로 이렇게 이 배짱이 맞는지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처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냐. 그때 후원 회장이 남덕우 돌아가시기 전 남덕우 총리가 하시고 했는데 워낙 연세도 많고 힘이 드시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 얘기가 옛날 박 대통령을 보필했던 그때 어른들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유승민, 최경환 뭐 등등 그 아나운서 누구죠? 한성교. 당시 대변인. 막 그런 초선 의원들의 이제 머리에서.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없다. 선거는 결국 조직과 자금인데 불법적인 자금을 마련하자는 게 후원금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옛날 어른들한테 한번 좀 연락을 해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포철 회장을 하신 박태준 회장이 그 당시에 계셨고 남도구 회장도 계시니까 한번 전화를 거셔가지고 좀 SOS를 하시면 좀 뭐 큰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제가 그분들하고 가까이는 않지만 그분들도 연세들도 많고 다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형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부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다시는 딱 잘라 말씀하시되 뭐 어려운 거 아는데 없는 규모로 쓰자. 그게 나한테 대한 현재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법정 한도 내에 후원금 그리고 외나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이익을 가지고 하자. 쓰자. 그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 돈 많으면 좋겠지만은 후원금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서상기 의원이라고 이 IT 쪽을 잘 아시는 분이 이 전화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내고 받고 하면은 한 통에 2,000원까지 가는 1,000원 또는 2,000원 후원할 수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가 되는 그 서비스가 있대요. 그걸 이제 바로 만들었죠. 그래서 박근혜입니다. 그러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는 그러면은 자원봉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몇몇 의원들이 뭐 좀 가까운 애들, 자기를 따르는 애들, 지역에 가보면 또 지역에도 열심히 일하는 당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좀 해서 좀 자원봉사를 하도록. 자원봉사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모집하자.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 후보 과정에서 우선 봤잖아요.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법정한다. 그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어릴 때 얘기인데, 어렵게, 신당동에서 어렵게, 이제 뭐, 소장, 준장, 소장 시절에 어렵게 살 때인데, 월급을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하더니 가져온 적이 별로 없대요. 그 당시 뭐, 군인 월급도 적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후배들 뭐, 어렵다 그러면 하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하셨네. 평생을 생활비를 문제를 가지고 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당시에 박정희 장군을 알았던 어느 중견 막 기업인이 어느 날 우연히 사정을 알게 돼가 마침 연말이 되고 이제 말하자면 설이 가까웠던 때겠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그분이 쌀을 한 가마를 지게꾼을 시켜서 집으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쌀 한 가마는 상당히 그 서민들에게 큰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쌀을 받아가지고 밥을 해 먹었겠죠. 근데 그 나중에 얼마 뒤에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유경수 여사를 혼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 모르게 그렇게 쌀을 받아?
나중에 그게 커져가지고 뭐 어떤 큰 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해. 이래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정말 아버지한테 막 눈물이 나게 그냥 혼이 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보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그 애들, 딸 둘을 이제 안고 뭐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저런 분이다. 평생 월급 제대로 가져온 게 없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검소하시고. 그럼요. 보세요. 우리가 정치인이죠. 저는 정치는 국회는 한 번밖에 안 했지만은 정치부 기자도 했고 기자면서 알잖아요. 과거에 정치가 어땠습니까?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YS DJ. 그분들이 그렇게 보수로서 놀 수 있었던 딱 두 가지거든요. 돈과 공천권을 가지고 계보를 만들어서 항상 30명, 40명을 끌고 다니면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받았죠. 받아서 그냥 막 나눠줬죠, 선거. 그 다음에 공천권을 가지고 근데 돈을 어디서 만들었냐? 공천권에서 따오는 거죠. 공천을 바라보고 돈 있는 사업가가 국회의원 하고 싶고 비리 듣고 하고 싶어서 가까우는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런 사업가들은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를 하나 입찰을 따낸다거나 이런 거를 도와주고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또 이제 조직원을 밑에 의원들을 용돈을 주면서 관리하고 또 공천을 주고 관리하고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의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돌았거든요. 그게 뭐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때보다는 규모가 줄고 했겠지만 지금도 그래서 나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소련 대사가 있던 우윤건이가 뭐 무슨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를 어느 업자로부터 받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고 얼마 전에 좀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준 당사자는 돈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정치판의 돈이라는 건요. 제가 정치를 한번 해봐서 저는 큰 돈 만져본 기회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표 그 정도면은 돈을 만질래 만질 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른바 친박이라고 따라다닌 우리 그 주변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제가 그 비교를 드렸죠. YS DJ는 돈을 나눠줬고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경비도 보태줬고 지역구 활동비도 도와줬고 그리고 공천권도 줬지만은 박근혜 대표가 돈을 주면서 우리 친박 의원들 관리했다는 얘기는 단 한 건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나라당 들어가서 새누리당하고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까지 같이 했던 야당 의원들조차도 그 점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르재단이 노후에 최순실이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는 이제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렇죠. 젊은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자, 근데 더 법원 판결이 그래. 무슨 최순실과 뭐 경제 공동체라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란 그런 용어가 형법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이 경제 공동체란 말을 인정한다 치면은 요번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냥 어거지로 그냥 청문회 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는데 그냥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이미선이가 바로 그 케이스죠. 이미선이 남편하고 두 분 다 판사인데 둘 다 변호사인데 주식 투자를 8천 몇백 건을 주식 투자가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같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가 살 때 밥 먹으면서 요 쌀밥은 내 돈으로 산 거고 여기 반찬은 남편 돈으로 산 거고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문재인이가 그 임명했습니까? 남편이 사업 주식 했다는 거 아니냐요. 그 남편이 했는데 이게야말로 경제 공동체로 이미선이한테 어떻게 보면 그 형법상으로 내부자 정보나 이런 걸로 오히려 물을 수 있는 사건이지. 최순실이 하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막말로 통장을 한번 같이 나눴었습니까? 최순실과 살림에 돈을 보탠 적이 있어. 아니잖아요. 단지 옛날 알던 분의 그 딸로서 어릴 적부터 아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셨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의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박 대통령께서 앙드레 김 옷을 그냥 협찬을 받아가 막 입으신다. 가능하죠. 협찬 달라면 그 외에 저는 남자라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협찬 받기 시작하면 협찬 안 갖고 올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 안 하셨잖아요. 그런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그 옷 사러 동대문 시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지금 다 드러났지만은 최순실이가 동대문 시장 가서 비슷한 옷 몇 개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마음에 든 다음에 그거를 사온 것도 아니고 또 재봉사 재단사 고용해갖고 직접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얼마나 검소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그런 정도의 심부름을 했지. 그때 뭐 어떤 얘기입니까? 뭐 최순실이가 뭐 매일 밤 들락거리고 뭐 한다. 그래서 밤에 와갖고 최순실이가 무슨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는 그저 대통령의 그런 여성으로서 약간의 어떤 그런 신변 잡기적인 그런 심부름을 한 사람에 지났지 않았지. 최순실이가 임명해서 됐다는 장관이 있습니까? 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명도. 오히려 최순실이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순실이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최순실을 이용해 먹으려고 찝쩍찝쩍대고 했던 거는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대통령까지 옮겨갔다는 건 없죠.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이가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떤 부탁이나 돈 얘기하면은 그 날짜로 나와의 30년 인연을 바로 자르는 분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단 한마디 무슨 부탁을 해요? 무슨 돈 얘기를 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듣기로는 최순실 씨가 우리 대통령님을 이렇게 똑바로 어려워서 못 쳐다본다고. 그랬을 겁니다. 네. 우리 그 대통령님의 그 레이저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은데 내야죠. 그럼 좀 배워야죠. 옛날 우리 국회의원 할 때 예를 들어 그때는 저 국가보안법 조항 폐기 뭐 이런 게 마침 붙어서 우리도 한 2주가량 그때 농성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기사를 보세요. 대통령이 평소에는 의전이 입고 하면 치마를 입고 오는데 어느 날 바지 딱 입고 딱 위에 재킷 딱 붙는 거 입고 나오면은 야 이건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요? 그럼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 있잖아요. 박 대표 출근 오늘 전투 모드 딱 이렇게 사진이 나잖아요. 그 나경원이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나경원이 어느 날 딱 옷을 입고 나오면 우와 이제 오늘 저 국회에 파란이 일겠구나. 실제 박근혜 대표가 딱 바지 딱 뚫리는 검정 바지 딱 입고 오시면은 운동화 굽 낮은 거 운동화 같은 구두 딱 신고 오시면은 그냥 국회에서 그냥 여야 간에 격돌이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돈 문제에 관한 한 깨끗한 분입니다. 실제 지금 다 드러났는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손댄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인사 비리를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얘기 하나죠. 진영이라고 있죠. 그것도 지난주에, 그 친구도 지난주에 국회의원, 장관 됐죠. 진영이가 누굽니까? 용산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서 삼선 의원을 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용산, 진영.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졸업 연도가 같아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탄핵이 2월 달에 있어가지고 그냥 열린우리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좌우간 탄핵을 잘못했다는 분위기로 한나라당이 그냥 완전히 그냥 50석, 70석 얻는다는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4.15 총선 17대죠. 4.15 총선이 완전히 그냥 망가질 상황에서 당의 원로들이 다 사퇴를 내고 그래서 구원 투수로 잔다르크처럼 모셔온 게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하던 박근혜 의원이었잖아요. 그게 3월 21일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치러서 전국을 다니면서 개헌 저지선 백성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잘못한 것 같다. 정말 그렇게 호소해가지고 122석인가를 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그리고 5월 달에 전당대회를 정식으로 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이른바 박근혜 당대표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초대 아니죠 뭐. 그때 당대표가 되고 초대 비서실장이 진영 의원입니다. 그랬고,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13년 2월 25일 날 취임하시고 초대 내각에 진영이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또 갔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뭐 상기하는 이 부분에서 의견을 달라가지고 자기가 뭐 한 5번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들어준다 해가지고 그만두시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님 말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아, 대통령 시절에. 그 진영식 그만두고 나갔는데 공천에서 밀리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 가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사선 의원 했죠. 용산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장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었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같은 졸업생더라도 경기고등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도 하고 뭐 나 4번이나 한 동안 저는 뭐 한 번밖에 겨우 못했으니까 아주 능력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 친구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되고 첫 비서실장을 호남 친구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씨가 어떤 인연이 있어요? 전혀 없죠. 서울에서, 용산에서요. 처음 나왔고, 변호사이고. 오히려 이회창 총재가 나경원, 이해운 뭐 이런 식으로 97년 선거 때, 2002년 선거 때 발탁해온 젊은 법조인들인데 자기와 일면식도 없고 그러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고향이 또 호남이니까 동서화합을 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 철저하게 동서화합을 해서 호남을 배려했고 지역 안배를 했고 결코 자기가 어떻게 친분 관계로 없었습니다. 그 대표 시절에 그 많은 인맥을 갖고 있을 텐데요, 우리 대통령님도. 우리가 만들었죠. 근데 앞서 내가 YS DJ를 했지만 이른바 상도등계, 동교등계 그러면서 쫙 이렇게 끌고 다니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초선 의원이 제가 마침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뭐 고등학교 후배들이 좀 제가 좀 선배격이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유정복 의원, 한성교 의원 뭐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해운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울려 다니던 젊은 애들을 그때는 뭐 초선 의원들이죠. 저는 초선밖에 못했어요. 초선 의원들이 이제 모체가 돼서 대통령 선거 때는 3선이 되니까 이제 중진이 됐던 건데 한 번도 당내에 그 당직을 해도 YS DJ처럼 자기 식구들로 꽉 채우고 한 적이 없죠. 인사도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충신들이 좀 배제가 됐죠. 없었다 보니까 또 다 이 친구들이 쉽게 또 이렇게 이탈해가고 주로 테크노크라트들, 관료들 뭐 이러다 보니까 박사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라든가 당 운영, 국가 운영 똑같이 자기와의 친소 관계라든가 자기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신 분입니다. 자, 그럼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또 비리가 뭐가 있습니까? 불통이다. 불통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들 하세요. 크게 안 듣고. 근데 자, 들어보세요. 김무성이가 그때 물러나고 그 탄핵하고 하면서 한 얘기가 변명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못 만나봤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만나봤다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그 다음날 떨어졌죠. 당대표 하면서도 몇 번 들어가서 만났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 말하자면은 YS DJ,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은 지금 김무성 같은 친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은 집으로 불러서 보스가 그 집에서 딴돌이 이렇게 하고 그 하면은 나와서 딱 해서 또 그 밑에 급에 있는 의원들 몇이 불러서 야, 이 위에 어른이 이런 식으로 좀 하자는데 너희 좀 도와줘. 딱.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기자들을 또 조중동부터 비롯해서 국장들 딱 부르고 또 그런 자리에 연락해서 대표님 오늘 한 9시쯤 잠깐 들리시죠. 이래가 와서 신문사 편집국장들하고 폭탄주도 한 잔 마시고 또 나가면서 용돈은 이제 밑에 있는 김무성이가 줬겠지만 하고 이런 거를 자기들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소통을 걔들은 원한 거죠. 김무성이는 지가 당대표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절에.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서 따로따로 이른바 정치권 용어로 뭐 젊은 애 쇼부친다. 쇼부치고 따로 밀명을 주고 따로 미션을 주고 이런 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박 대통령은 그런 걸 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한테도 굳이 시간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선 조례를 보내라. 그리고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도 수없이 나왔잖아요. 밤 1시 이전에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보고서를 다 검토하니까. 하루에 그런 보고서를 1000페이지씩 검토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너무 지나쳤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서 제발 좀 그만 보시고, 부처에도 얘기를 해서 보고서 한 2, 3페이지로 줄이고, 보고서를 좀,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가 술을 안 마시죠. 그 다음에 음식도 뭐 그렇게. 사실은 평생 이 소화불량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때,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마 이렇게 그 신장 쪽도 여러 가지 뭐 속을 많이 썩이다 보니 좀 안 좋았던가. 건강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신 어릴 분이. 때 큰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죠. 뭐. 마음의 그 깊은 상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막 어울려서 막 팔짱 끼고 폭탄 좀 마시고, 그 저녁에 청와대에서 와인 파티로 돼서 불러달라. 이제 이런 식의 소통인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안 못하셨거든요. 소통, 불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소통을 대통령까지 하시는 분이 이 대인 관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건 이 순전히 저 혼자 상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여자가 화끈하게 어쩌게 그게 안 됐겠지. 근데 소통 다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는 대한민국 여자라면 거의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 과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과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 그 엄마들, 대한민국 어머니들, 요즘 젊은 그 어머니들 잘 이런 걸 설명을 하면 많이 알아듣고 돌아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닐 때 지방을 가게 되면은 주로 KTX를 이제 타시잖아요. 그럼 KTX에 이제 뭐 옆자리를 비워가 혼자 이제 앉아 가시게 하는데, 가시면서 내내 하는 게 뭡니까? 전화, 수첩에 적어 놓은 전화. 우리 남 기자님도 전화해야 돼.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로 이동할 때도 계속 전화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얘기를 해요. 뭐, 의원 이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차를 타면 뒷자리 혼자 가시잖아요. 옆에 비잖아요. 앞에는 수행비서가 타고 있는데. 자기 그거 좀 끼 갖고 차 타고 가는 동안에 뭔가를 쇼부를 한번 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문고리 차인방이라고 욕을 먹었지만은 대통령 본인도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그 못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워낙 아까 말씀드린 밤에 1시쯤 주무시고요. 아침이면 5시면 일어나십니다. 그걸 난 그거 왜 아느냐. 우리가 이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여러 번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늦게 와서 밤에 이렇게 제가 집에 들어, 한 11시쯤 되면요. 1시, 한 반 정도, 1시 전후에서 보지 않고는 아침 6시 내지 7시 사이에 봅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또 좀, 여성들은 머리를 이게 하시는데, 머리가 너무 부드럽대요. 그래서 이 머리 손질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평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미용사 자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혼자 다 하셨거든요. 청와대에 가셔서는 그래도 대통령으로 국가 원수로서 나가야 되니까 가끔 미용사가 왔지. 그 전까지는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손질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죠. 잠이 항상 모자라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죠. 그 다음 푹 수면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지금도 저 서청대에서도 지금 소화가 안 되셔서 아주 적게 드시고, 밤에 잠을 푹 고다간 디스크 통증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잠을 한 2-3시간 자고 깨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리를 펴고 계시다가 또 다시 잠이 든다는데, 잠을 그렇게 푹 한 6시간을 자야지. 중간에 깰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차를 혼자 타고 가시면은 승용차 안에 좀 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근데 옆에 앉고 싶다 이거지. 하나 사무총장인데 그 옆에 앉으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에 익숙된 친구들이 그렇게 안 만나줬다는 걸 가지고 저는 불통이라고 비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악하고 언론을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실력자인 그런 오래된 정치인들,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난 김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이는 지가 당대표 할 때는 1대1로 맞붙어 가지고 그냥 이른바 쇼부를 치고 싶었는데 안 해줬단 말이죠. 공천 관련은 정무수석하고 얘기하고 해라.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걸 스스로 하실 분이 없다고. 이제 몇 년 지나면 나오겠지만은 결국 얘들은 내각제 어떤 추진 세력들. 박지원,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유승민이도 공화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의회 중심에 내각제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력들과 여권 내에, 그 당시 새누리당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불편하다고 생각한 세력들이 이쪽 민주당에서 탄핵을 제안했는데 숫자 한 20명만 보태면 넘어가니까 아주 쉽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기문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었으니까 반기문 인기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반기문 총장 데려와가지고 내세워가지고 정권 다시 먹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불편했는데 반기문이는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저 완전히 갖고 놀고 내 세상 한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각제 하겠다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점은 뭐 다른 기회에 또 한번 우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탄핵을 가볍게 보고 지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 하에서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진행을 했던 게 저는 탄핵이다. 극단적인 얘기로 결국 우리 보수가 탄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20명이 필요하다는데 40명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오히려 투표를 하니까 혹시라도 저 버스 놓칠까봐 따라온 놈들까지 해서 62명이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네들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자들이 귀머거리고 눈이 먼 사람들인 거예요. 문재인 이자들이 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 세력들이 지난 최소한 87년 체제만 보더라도 30년 이상 이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리고 얘들은 궁극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하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통일을 원한다고 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렇죠. 특히 제가 한 말 좀 꼭 드려요. 이자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일단 묻어두고 가자. 공과를 나눌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럼 얘들이 문재인 정권을 좀 거꾸로 떨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재인, 지금 걔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문연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투쟁이 급하니까 시급한 과제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묻어두자. 오케이, 묻어두자. 그런데 묻어둡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우선 세월호 바로 지난주 기념식 할 때 세월호 유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처벌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들이 경제가 엉망인데 걸핏하면 핑계대는 게 뭡니까? 전 정권이 잘못된 그 잘못을 지금 시정하느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제 드디어 1, 4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3% 성장했는데 그럼 이건 뭐라 핑계댈까? 그러니까 전 정권 핑계 못 대니까 이제는 대외 경제 여건이 나쁘다는데 일본은 지금 6% 가까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미국도 4%에 가까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일본에 대졸 이공계 대졸 학생이 모자라서 한국에 와서 지금 대졸 학생들을 좀 스카우트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경제는 잘 되고 미국 경제는 잘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 핑계 댈 게 이 친구들 하여튼 핑계는 잘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좌파들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속형 집행정지를 포함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제가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야 될 이유.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과 모든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젊은 분들이 맞아 이 이해를 못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조건은 내란 또는 외환, 그러니까 외국과 업무를 해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런 뭐 혹시 범죄가 있다면 그거는 임기 중에는 소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란, 외환, 외국과 업무에서 나라 팔아먹는 내란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탄핵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떠나서도 그 어떤 범죄가 있다 치더라도
그 범죄가 확실히 확인이 된 이후에 탄핵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관련 탄핵이잖아요. 워터게이트 관련 사건 거의 1년 반이 걸려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유죄고, 거기에 당시 선대 본부장이던 닉슨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하는 판결이 나고 나서 탄핵이 추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탄핵은 뭡니까? 하나도 조사한, 그럼 우리 대통령 탄핵하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범죄 사실을 소명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우선 우리가 그 탄핵 무효 이거를 내세울 때 그 탄핵이 왜 무효냐, 뭐 탄핵할 만하니까 탄핵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이 탄핵을 왜 무효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다 어떤 결정된 사실인데, 저질러진 일인데, 이 말씀을 분명히 내드리죠. 탄핵은 헌법 84조에 탄핵 사유가 딱 두 가지죠. 내란과 외환. 외국과 쉽게 말하면 내통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거. 이게 바로 내란죄인데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재임 시에는 어떤 현행법상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소추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큰 어떤 일을 저질렀어. 그 예를 들어서 옛날 그 미국 경우 그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어떤 젊은 여성 인턴과 어떤 불필요한 성적 접촉이 있어가지고 문제돼서 그때 탄핵이 절차가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다음 중단에 이제 만약 거부가 기각이 돼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자, 탄핵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닉슨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탄핵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재선 그 기간 중에 그 워터게이트라는 그 빌딩이 있습니다. 복합 빌딩인데 워싱턴 포토맥강 서쪽에 저는 뭐 그 특파원할 때 참 거기 2층에 민주당이 선거사무소를 워싱턴 쪽에 갖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하와드 존슨이라는 모텔이 있습니다. 그 모텔의 방을 빌려가지고 공화당 측에서 그 사무실을 도청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짓을 했는데 뭔가 어느 날 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니까 밤에 이 친구들이 만능 열쇠 키를 하나 만들어 갖고 가서 따갖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훔쳐갔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냥 단순 절도범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걸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두 기자가 해서 이게 한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범죄로 인정이 되고 여기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1차 결론이 나고 나서 탄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데 자,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짜 젊은 분들 한번 보세요. 확정된 범죄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 어디 갔냐는 걸 문제 물었는데 그건 나중에 헌재 판결에서 나왔지만 세월호 7시간 뭘 갔느냐는 거. 범죄는 대통령이 직무를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을 탄핵할 범죄라는